네,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사실 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퀴즈 해결할 때는 뭐 도표화 시키는 거, 그리고 도표화 시킨 후 선지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원리를 찾는 거, 이런 것들 뭐 잘 써주셔야 하죠. 32번부터는 도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31번은 사실 이미 이렇게 도식화, 도표화가 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도식화되어 있는 이 문제 구성을 이해하고 요구하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상태 3일 때 입력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일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자, 이 도표 도식 위를 보세요. 양의 점수 2와 3을 더한대요. 테이프와 헤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비어있는 거고요. 연속하여 배열된 두 개의 x가 정수 2래요. 얘가 2네요. 그리고 연속하여 배열된 세 개의 정수는 3이래요. 이렇게 배열하면은 그냥 이게 2와 3을 양의 정수 2와 3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헤드가 어떤 기호를 읽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업표에 따라서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지를 봐야죠. 최종적으로 기계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연속하여 배열된 5가의 X만 최종적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배열된 5개의 X만 최종적으로 남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여 주세요. 여기서 시키는 게 이런 말일 거예요. 여기서 시켜보면은 헤드가요. 상태 1에서 지금 처음 상태가 1인 상태겠죠? 현재 상태가 1이겠죠? 그때 마이너스를 읽는데요. 그럼 변경 없음 오른쪽 1 여기잖아요. 변경 없음 기호를 변경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상태를 유지하래요. 이 상태겠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를 봤으니까 이제 헤드가 여기로 갑니다. 상태 1인 상태에서 입력값 x를 만났네요. 상태 1에서 입력값 x를 만났으니까 뭐를 할까요? 변경 없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상태 2가 되는 거예요. 자, 변경 없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2가 돼야죠. 2인 상태에서 X를 또 만났습니다. 변경 없이 오른쪽으로 가고 상태는 2네요. 여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을 만났어요. 1을 만나니까 마이너스를 만났네요. 상태 2에서 마이너스를 만나니까 X, 즉 X로 상태 2에서 마이너스를 읽었으니까 X 왼쪽 3은 기호를 X로 변경하고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상태 3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로 가서 상태 3이 된 겁니다. 상태 3에서 X를 읽었어요. 변경 없이 왼쪽으로 가래요. 자, 상태 3이 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요. 그리고 또 X를 만났죠. 변경 없이 왼쪽으로 가서 상태 3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입력값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얘부터 넣어보세요. 얘부터 넣어봐서 말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 변경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서 4가 되어라. 변경을 안 시키고 오른쪽으로 가서 4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4가 되었을 때 x를 만나게 되면요. 마이너스 정지네요. 기호를 마이너스로 변경하고 정지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기호를 마이너스로 변경하고 정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연속하여 배열된 5개의 x만 남게 된다. 연속하여 배열된 5개의 x만 남게 되네요.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다른 걸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1번을 넣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선지 2번을 넣으면은 연속된 5개가 안 나오겠죠. 뭐 이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험장에서는요. 굳이 해보면 변경 없으면 왼쪽 4가 되면요. 지금 기억이 변경 없음 오른쪽 4가 아니라 왼쪽 4면은 여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를 만났죠?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선지 2를 넣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32번이에요.
32번 같은 경우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불병정부 5명이 있고 법학적성 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식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불병정부입니다. 그리고 법학적성 시험 점수가 있고 면접 점수가 있어요. 법학적성 시험과 면접 점수가 있고 8085 뭐 이거는 이제 누가 몇 점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85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하네요. 점수와 관련돼서 알려진 사실 이제 여기다가 표기해 보는 거죠. 을은 면접 점수가 법학적성 시험 점수보다 높다. 면접 점수가 75점인 학생은 법학적성 시험 점수가 95다. 그러면은 75, 95라는 하나의 세트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75, 95는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병의 두 점수의 평균은 85가 아니래요. 두 점수의 평균 85가 아니다. 그럼 85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몇이 나오죠? 170이죠. 170점이 병자리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워주시죠. 정의 두 점수 평균은 80점이다. 160이 돼야 되고요. 면접 점수가 85점인 사람은 법학적성 시험 점수가 90이네요. 역시 이런 세트가 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90과 면접 점수 85와 90점 이렇게 지워주세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냥 가능 세 개를 대입하세요. 이 논리 퀴즈 문제 풀 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의 가능 세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부합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능 세계와 다르면은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임의로 채우려고 하세요. 자, 정은 더해서 160이라고 했습니다. 95랑 75 더하면 몇이죠, 여러분들? 이러면은 170이 되네요. 자, 여기는 95, 75가 병자리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자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95, 75는 을자리에도 못 들어가요. 95, 75는 갑에 들어가거나 무에 들어가거나 한 자리밖에 못 들어갈 거예요. 90과 85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75죠. 175. 여기도 역시 정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을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넣어버리세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그냥 병에다가 170 아니라고 했으니까 90, 80을 여기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170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95, 75 아무데나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80, 85, 100, 70, 80, 90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16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방법이 80, 80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확정적으로 이제 80, 80 되는 거죠. 이 자리는 무조건 80, 80이 되는 겁니다. 확정 검정색으로 쓰시고 가능색의 임의로 넣은 거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을 한번 볼까요? 법학 점수 시험보다 면접 점수가 높으려면은 지금 가능한 게 뭐밖에 없죠? 85, 90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법학 적성 시험은 85, 면접 점수는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남은 거 몇 점이죠? 앞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법전원 시험 점수는 법학 적성원 시험 점수는 100점, 면접 점수는 70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틀릴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거죠.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갑은 법학 적성 시험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20점 이상 높다. 지금 20점 이상 높잖아요. 지금 가능한 경우를 하나 그렸는데 이거 외에 가능한 경우 뭐 있죠? 갑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90, 85가 지금 들어올 수 있나요? 90, 85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남은 게 170 그리고 95, 75가 있었잖아요. 95, 75는 반드시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90, 85도 반드시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럼 170도 무조건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해서 170이 아닌 거는 95, 85밖에 없어요. 무도 95, 75 더하면 170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리가 여기 확정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서 넣어보면서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90, 8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0이 들어가면 95, 75가 되건 갑은 법학적성 시험이 면접 점수보다 20점 이상 높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인 겁니다. 을의 두 점수의 평균과 병의 두 점수의 평균은 같다. 지금 같네요. 정의 법학적성 시험은 80점이다. 80점인 거죠. 무의 법학적성 시험은 갑의 법학적성 시험보다 높다. 무가 낮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 가능세계에서 보듯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갑과 무는 피법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한다. 지금 185점 이상이면 합격해요. 갑 같은 경우도 85는 넘죠. 그리고 무 같은 경우도 85는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자, 3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전에 혼자서 풀었던 내용이어가지고 잠깐만 지우고 시작할게요. 33번과 34번은 역시 3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고요. 3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빡빡하긴 합니다. 근데 뭐 34번도 못 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잘 한번 따라와 봐주세요. 33번 문제 한번 보면요. 33번은 도식화만 제대로 시키면 쉽게 풀려요. 수학자, 철학자, 법학자, 경제학자, 통계학자, 천문학자, 심리학자 각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가 참여하면 철학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첫 번째 거 처리했습니다. 통계학자가 참석했다면 경제학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나 심리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수학자나 법학자 둘 다 참석했다. 심리학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수학자랑 법학자 둘 다 참석한 겁니다. 통계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수학자랑 법학자 중에서는 한 사람만 참석했다. 이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죠. 박스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기억 1번 선지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수학자가 참석했거나 천문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거는 수학자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천문학자가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언이니까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선지 1번을요. 수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후권 부정에 따라 철학 참가해야 되고요. 심리도 참가해야 되는 거죠. 자, 철학이 참가하면 천문은 참석하지 않아야죠.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되게 간단하게 풀리죠.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처리했고요. 동그라미 2번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참석했거나 법학자가 참석했다. 자, 이번엔 법학자가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참석해야 되는 거죠. 법학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철학자 참석해야 되고 심리학자도 참석해야 되네요. 맞는 말이네요. 선지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심리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학자, 법학자 참석해야 됩니다. 수학자, 법학자 둘 다 참석했으니까요. 통계학자의 후권이 부정돼서 통계학자가 참석해야 되고 경제학자 참석하지 않아야 되네요. 맞는 말이 됩니다. 선지 3도 맞는 말이고요. 선지 4번 심리학자와 천문학자가 참석했다면 심리학자와 천문학자가 참석했습니다. 천문학과가 참석했으니까 철학자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면 수학, 법학 참석해야 되네요. 수학, 법학 둘 다 참석했으니까 통계학자도 참석해야 되고 그 경우 경제학자는 참석하지 않아야 돼요. 참석한 자문위원은 총 몇 명이죠? 5명입니다. 4명이 아니라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선지 5번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지만 그냥 이제 한번 풀어보면요. 경제학자가 참석했고 수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수학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철학자 참석해야 되고 심리학자도 참석해야 됩니다. 경제학자 참석했으니까 통계학자 참석하지 않아야 되고 수학자, 법학자 중에 한 명 참석해야 되니까 법학자 참석해야 되겠죠. 철학자 참석했으니까 천문학자 참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학자는 참석했지만 천문학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3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번 이제 추론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참거짓 불명이에요. 혐의 개수가 2개는 거짓, 2개가 아닌 것은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 참거짓 불명을 푸는 겁니다. 참거짓 불명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가능세기 만들어야 돼요. 기억을 거짓이라고 넣는 거예요. 을의 혐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다. 그럼 두 개가 아니면은 을은 무엇을 말을 해야죠? 참을 말을 해야 됩니다. 병과 정의 혐의 개수를 더하면 5개가 돼야죠. 자, 혐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1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을 합쳤을 때 5개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진술의 진입값이 정해진 거 한번 봅시다. 갑과 을의 혐의 개수를 더하면 4개다. 이거 어떻게 되죠?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은 누가 말한다고요? 혐의 개수가 2개인 사람만 거짓이고 그게 아니면 참이라고 했잖아요. 정은 2개가 될 거고 병은 3개가 될 거예요. 자, 혐의 개수가 2개가 아닌 용의자의 말은 참이라고 하네요. 갑과 정의 혐의 개수를 더하면 5개이다. 그럼 갑은 3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또 참이 돼야 돼요. 을과 병의 혐의 개수를 더하면 5개다. 그럼 을은 이제 2개가 돼야 됩니다. 혐의 개수가 2개인 용의자의 말은 뭐라고요? 혐의 개수가 2개인 용의자의 말은 거짓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뭐를 말해야 된다고요? 거짓을 말해야 돼요. 충돌이잖아요. 충돌. 기억을 거짓이라고 하니까 뭔가 충돌이 발생합니다. 양립 불가의 값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거짓일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이 거짓일 수 없다라는 것은 기억이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참거짓 불명 문제는요. 기억이 항상 참이 되면은 을의 혐의 개수는 무조건 2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병과 정의 혐의 개수를 더하면 5개가 아닌 거예요. 자,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짓을 말한 용의자가 참을 말한 용의자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짓을 말한 용의자는 을이에요. 참을 말한 용의자보다 이제 만약에 많지 않으려고 되면은 거짓을 말한 용의자가 참을 말한 용의자랑 똑같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더 적어야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더 적어야 됩니다.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더 적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더 적으려면은 갑병정이 다 참을 말해야죠. 참.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가능 3개인데 이제 을이 확정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색을 다르게 해볼게요. 참. 을과 병의 혐의 개수를 합치면 5개이다. 그럼 병은 3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과 정의 혐의 개수를 합치면 5개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5개가 돼야 될 겁니다. 갑과 을의 혐의 개수를 더하면 4개다. 그럼 여기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뭔가 충돌이 발생하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을만 거짓을 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을 말하는 그런 경우는 없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참을 말하는 사람이 같아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갑은 거짓을 말하고 병정은 참을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갑은 2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을과 병을 합치면 5개는 아니어야 됩니다. 자, 갑과 정을 합치면 5개래요. 3개가 될 겁니다. 갑과 을을 합치면 4개다. 이것도 참이네요. 자, 그러면은 병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몇 개가 들어가야죠? 지금 총 10개니까 4개니까 병에도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을과 병의 혐의 개수를 합치면 5개, 을과 병 5개 됐네요. 지금 거짓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을과 병 합치니까 5개가 돼버렸습니다. 참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거짓 참은 불가능하다. 그럼 다음 한번 봐야죠. 거짓 참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참 거짓 참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을과 병 합치면 5개다. 병자리 3개 주고요. 그러면은 3개인데 거짓을 말할 수가 있나요? 혐의 개수가 2개 아닌 용의자는 참이라고 했죠. 참 거짓 참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참 거짓은 가능한지 한번 해보죠. 거짓은 2개 말했다고 했죠. 자, 을과 병을 합치면 5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3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다 합쳐주려면은 이렇게 3이
총 10개가 되려면 3이 3이가 돼야 됩니다. 갑과 정의 협의 개수를 더하면 5개다. 갑과 정 더하면 5개다 맞네요. 갑과 을의 협의 개수를 더하면 4개다. 거짓 맞네요. 자, 병과 정의 협의 접수를 더하면 5개다. 거짓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5개죠. 이게 지금 참이 되어 버렸어요.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지금 우리는 거짓을 2명 말해가지고 거짓과 참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거짓을 말한 용의자는 참을 말한 용의자보다 많아야 되겠네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니은만 판단하면 됩니다. 병의 혐의 개수는 정의 혐의 개수보다 많다. 자, 병의 혐의 개수가 정의 혐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병의 혐의 개수가 정의 혐의 개수보다 많지 않을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을의 혐의 개수는 2개인 거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을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최소한 3명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야죠. 가능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3명이 거짓을 말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는지. 거짓 되는지요. 자, 을과 병 합치면 4개 거짓 말하고 있네요. 병과 정 합치면은 5개다. 지금 이렇게 되려면은 정이 4개가 돼야 됩니다. 병과 정 합쳤을 때 5개 아니죠. 갑과 정 합쳤을 때 5개다. 6개니까 거짓이고요. 갑과 을의 혐의 개수를 합치면 4개다. 참이 되네요. 거짓 참이 가능해요. 이랬을 때 병의 혐의 개수는 2개예요. 정의 혐의 개수는 4개예요. 병이 더 많나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정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가능세계상 틀리다. 정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낯설 수 있고 실제로 34번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다른 퀴즈가 좀 쉬웠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시간을 세이브해서 34번을 풀거나 아니면 참고자 불만이기 때문에 이건 좀 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풀어주시면 됐을 문제로 보입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어요. 3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기억 한번 볼게요. 라이온 가설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이 가지는 2개 염색체 중에 어떤 염색체가 불확실성해지느냐? X 염색체는 2개예요. 2개 중에서 배아 초기에 어떤 시점에 체세포들에서 둘 중 하나의 X 염색체에 무작위로 일어나고 자손세포들이 같은 X 염색체를 불활성화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불활성화 되는 거죠. 한 쌍의 X 염색체에 대립유전자 A가 있는 정상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체세포에서 A랑 A 중에서 모두 일어나나요? 하나가 불활성화 된다고 했잖아요. 모두 일어나는 거 아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이렇게 보고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쪽 후반부가 좀 쉬웠어요. 니은 한번 볼까요? 성염색체를 XXY로 갖는 크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의 체세포 1개와 XX로 갖는 3중 X 증후군 여성의 체세포 1개에서 관찰되는 바소체의 개수는 동일할 거다. 지금 바소체의 개수가 동일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텍스트에서 뭘 찾으면 되죠? 바소체 찾아주면 되죠. 위에서부터 이제 문장 끝 보면서 바소체를 찾아주면요. 바로 나옵니다. X염색체 불활성화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바소체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위에 한 번 더 보니까요. 바소체라는 것은요. 불활성화된 X염색체가 DNA가 응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면색체가 불활성화되는지 라이온 가설로 설명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X염색체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X염색체에서 1개의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불활성화되고 그게 라이온 가설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개 이상의 X에서 1개의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불활성화되니까 XXY 기준에는 얘만 불활성화될 거고요. XXX에서는 2개가 불활성화하게 될 거네요. 그러니까 다소체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겠네요. 다릅니다.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불활성화되냐? 2개 이상의 X 염색체를 가지는 경우 나머지가 불활성화된다. 이 내용 가지고 그냥 풀면은 니은도 틀리구나. 정답은 2번이구나 라고 생각보다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5번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36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한번 볼까요? 홈필드 인공생명망의
화소 상태는 A 모형의 스핀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A 모형 위에 한번 봐야죠. A 모형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홈필드 인공신경망이 A 모형에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고, A 모형은 지금 스핀 상태, A 모형의 스핀 상태가 뭔지 보세요. A는 알파벳이니까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업, 다운 중 하나의 상태를 가진 스핀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래요. 홈필드는 A 모형에서 스핀들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걸 재정의하고 인공신경망 에너지를 구현해서 그 다음에 검은색 화소의 상태를, 화소를 인공신경세포라고 간주를 하고 화소 상태를 검은 게 1, 흰색이 0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소가 뭐 연결망 가중치로 학습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개별 화소의 상태가 1이냐 0이냐, 스핀 상태 업이냐 다운이냐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기억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디귿 봐야죠. 오류를 규정해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홈필드 인공신경망에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이다. 지금 에너지에 대한 거를 보면요. A 모형에서 스핀의 방향에 따라 상호작용 에너지가 결정되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안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연결망 가중치를 만들고 치읓을 충분히 학습하고 나면은 오류가 있는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치읓을 만드네요.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 치읓을 만드는 게 전체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연결망 상태를 변화시킨대요. 전체 에너지를 점차 낮추면서 정확한 정보를 만드네요. 디귿 역시도 맞습니다. 디귿 없는 거 지워주고요. 니은 한번 볼까요? 홈필드 인공신경망은 학습 과정에서 개별 연결망 가중치를 변화시킨다. 학습시키고자 하는 패턴이 연결망 가중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결망, 시냅스 연결망의 화소 상태가 반대될 때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중치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시키고자 하는 패턴이 가중치일 거예요. 그 가중치를 학습 과정이 변화하게 되겠죠. 가중치를 바꿔가지고 치읓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딱히 틀리게 보이지 않죠? 36번은 정답 5번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3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7번도 다음 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게 되면요. 실험이 있고 이제 실험 결과로서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이라는 가설을 강화시키는 문제예요. 동그라미 기억은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을 한번 볼까요? 꽃가루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섭취하는 호박벌이 입에 구멍을 뚫는 목적은 꽃가루를 얻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꽃가루를 먹은 호박벌과 꽃가루를 먹지 못한 호박벌이 있어요. 꽃가루가 이제 먹은 것과 먹지 못한 게 있고, 자, 그랬을 때 먹지 못한 거가 더 이제 활발하게 입구멍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먹지 못한 것이 먹지 못했다가 입구멍 내기를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입을 더 구멍 낸다. 꽃가루를 얻기 위한 거다라는 내용에 부합하잖아요. 꽃가루를 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꽃가루를 먹기 위해 가지고 활발하게 구멍을 낸다. 동그라미 기억 강화하는 내용이죠. 기억 없는 내용 지워주시면 됩니다. 니은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니은 약화된다. 동그라미 니은 먼저 한번 볼게요. 꽃이 피지 않은 토마토 잎에 물리적 상처로 유발된 스트레스가 개화를 유도한다. 토마토 잎에 물리적 상처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개화가 유도되는 겁니다. 호박벌과 다른 모양으로 토마토 잎에 구멍을 뚫었어요. 어쨌든간 물리적 상처를 줬네요. 스트레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화 시기가 빨라지지 않았어요. 물리적 상처를 주면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개화가 유도된다라는 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약화죠.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호박벌 타액에 존재하는 특정 물질이 입안에 입되어 개화를 유도한다. 자, 면도날로 구멍을 뚫은 걸로는 개화 시기가 빨라지지 않았어요. 구멍을 뚫고 타액 추출물을 처리했더니 앞당겨진 겁니다. 이 앞쪽 케이스와 뒤쪽 케이스의 차이는 이제 호박벌 타액 추출물이 있냐 없냐예요. 즉 타액 추출물로 인해 가지고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거죠. 디귿에 부합하는 내용이네요. 너무 명확하게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다음 글의 평가로 적절한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내려가 보시면요. 동그라미 기억은 약화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동그라미 기억 먼저 보면요. 동그라미 기억은 고추류 식물이 캡사이시노이드를 합성하는 것은 캡사이시노이드를 활용하여 포유류를 피하고 조류를 선택한 공진화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약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캡사이시노이드의 매운맛을 잘 느끼지만 고추를 즐겨 먹는 다수의 포유류가 발견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캡사이시노이드를 합성하는 것은 포유류를 회피하기 위한 결과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기억을 보면은 포유류와 달리 조류는 장의 길이가 짧고, 그래서 이제 조류는 매운맛을 느끼지 않도록 진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유류와 달리 조류가 통증 수용체 단백질이 없고 대부분의 포유류는 캡사이노시드를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매운맛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를 즐겨 먹는 그런 포유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포유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캡사이노시드를 합성한 그런 거다라고 판단하기 좀 힘들어지겠죠. 동그라미 기억을 약화하게 됩니다. 부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기억 없는 거 지워주세요. 디귿, 니은 둘 다 두 개니까 니은 한번 볼까요? 습한 환경에서 자란 고추가 건조한 고추보다 매운맛이 강해져요.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습한 토양에서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캡사이시노이드가 진화했다. 그럼 습한 게 캡사이시노이드가 더 많아야 되겠죠. 습한 토양에서 매운맛이 강해진다. 캡사이시노이드가 많아진다. 동그라미 니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니은 없는 거 지워주세요. 디귿만 보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강화되고 니은은 약화된다. TRPV1이 뭔지를 보니까요. 영문은 바로 보이죠. TRPV1은 결합하게 되면 통증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TRPV1이 결핍된 선인장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매운맛을 못 느끼는 거죠. 매운맛을 못 느끼는 선인장지와 앵무새에게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를 먹인 후 배설물을 조사했어요. 근데 온전한 고추씨의 비율이 앵무새 배설물에서 더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부합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 조류를 선택한 공진화 결과다. 그러니까 조류를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은은 약화. 니은이 약화되려면 뭐죠? 곰팡이 저항성을 갖지 갖기 위해 가지고 높이기 위해서 캡사이신 노시드가 진화한 것은 아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디귿 지워주시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39번, 40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쪽 문제는 그 시험지 받은 걸로 풀었는데 뒤쪽은 그 시험지가 나와가지고 해당 시험지로 풀었던 게 조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웠습니다. 39번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각속력이 동일하다면 원통 반지름이 커질수록 선속력은 이와 정비례해서 커진다. 위에서 각속력과 선속력에 대한 관계를 봐야죠. 지금 지문이 되게 짧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39번은 물리, 40번은 화학. 어렵죠?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걸수록 원리만 제대로 파악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물리는 기본적으로 수식, 공식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속이 빈 원통형 구조가 있어요. 원통입니다. 그리고 위통 윗면과 밑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회전한다라는 거죠. 그럼 벽에 인공 중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운동, 안쪽 벽에 있는 것은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심력이 중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중력은 이쪽으로, 원심력이니까 이렇게 중력이 가해집니다. 선생님 이거 모르면 어떡하나요? 원심력 같은 개념은 좀 이해를 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원통의 안쪽 벽이 물체를 지지하는 힘이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쪽 벽의 표면이 지표면이 되는 거죠. 이 속에 사람이 서 있게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중력가 속도 크기가 나옵니다. RW의 제곱이고 이거는 이제 A가
W의 제곱이고 원통의 반지름 회전 각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 시간당 회전 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R분의 V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R분의 V의 제곱. 그리고 V는 선속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기억 한번 볼까요? 각속력이 동일하다면 위에 W가 회전 각속도예요. 각속도가 동일해요. 반지름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A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R분의 V의 제곱도 커져야 되겠죠?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R 커집니다. 근데 전체가 더 커져야 돼요. 선속력 역시도 커져야 되겠죠. V 선속력이죠. V 역시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선속력은 정비례해서 커진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자, 디귿이 두 개니까 디귿 먼저 봐야죠. 일정하게 회전하는 위 구조체 옆면의 벽 표면에서 원통의 회전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줄어들죠? 내가 위치할 때 반지름, 원통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줄어들게 되겠잖아요. 원통의 반지름이 줄어들면은 이제 원통의 회전각속력,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가 똑같다고 할 때 R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중력과 속도, 인공중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디귿 맞는 말이에요. 디귿 없는 거 지워주세요. 니은 한번 볼게요. 지름 1000m인 원통형 구조체에서 지구와 같은 크기의 중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각속도가 뭐보다 커야 된다. 자, 지름이 2만일 때 지구랑 같은 중력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R이 0.03이에요. 자, 12. 만약에 지름 2만일 때 이제 반지름으로 해서 만의 W의 제곱이에요. 그럼 지름이 많이 되면은 여기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5천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W는 더 커져야죠. 0.03보다 커야 될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보고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죠. 그럼 39번의 정답은 5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4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실험에 대한 평가 적절한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한번 보면요. 일부 SR이 LA로 치환된 뭐가 관찰된다면 동그라미 기억이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설 한번 볼까요? 계면 근처에서 TI3 전자 상태가 유도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TI3 플러스 전자 상태가 유도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면 근처에서요. 계면이라는 게 무엇인지 위부터 한번 봐야죠. 두 고체 물질이 이제 각 물질에서 화학식이 표현되고 계면에서 높은 전기도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면에서 높은 전기도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고체 물질이 만나는 표면에서 높은 전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TI가 이제 SR TiO3에서 여기서 이온화 되어가지고 TI4 플러스가 되는데 다른 원소로 치환돼서 전자가 상태가 낮은 TI3 플러스가 될 수 있대요. TI3 플러스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성이 발현된다 하네요. 지금 계면에서 TI3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에 부합하는 걸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SRTiO3는 전하중성 조건을 만족한대요. 전자가를 전부 다 더하면 이제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I만 전자가 상태가 바뀔 수가 있네요. 그리고 SR은 2 플러스, O는 2 마이너스, LA는 3 플러스, AL은 3 플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SRTiO3는 이렇게 위에 거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TI가 4 플러스가 아니라 3 플러스로 낮아지려고 하면은 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구성 원소 비율이 변하거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되면은 전자가 상태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시적인 상태에서 전하중성을 충족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SR이 LA로 치환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SR이 LA로 치환됐다. SR은 2 플러스네요. LA는요? 3 플러스입니다. SR이 LA로 치환됐다라는 것은 2 플러스를 가졌던 게 3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게 2에서 3으로 1 늘었잖아요.
그럼 나머지에서 정화준성이 되려면은 나머지 1 떨어져야 되겠죠. TI가 그래서 4에서 3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 설명이 되네요.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기억은 맞는 겁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세요. 일부 TI가 AL로 치환된 이제 뭐 AL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TI가 AL로 바뀌었대요. AL은 3 플러스 전자가 상태네요. 4가 TI는 원래 4였죠. 원래 4 플러스 상태가 3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4 플러스가 3 플러스로 되는 거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일부 TI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뭐 나머지 TI가 오히려 더 커져야 되겠죠. TI가 4에서 3으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TI가 4에서 3으로 바뀌는 그런 거시적 상태에서 전하중성 조건이 충족될 수 없을 거예요. 니은 있는 거 지워지면은 정답은 4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디귿 한번 볼까요? 5가 결핍됐대요. 5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는 2-예요. 그게 결핍돼 버린 거예요. 2-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도 더 커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위 플러스 값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3 플러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입해서 숫자 나오는지 확인해 주면요.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문제 풀어봤어요. 2026년도 추리논증 어려웠는데 사실 특히 어려웠던 게 초반 부분이 좀 너무 헷갈렸어요. 뒤쪽은 오히려 편합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 논증 부분, 그리고 견해 분석 부분에서 단어랑 표현 가지고 좀 헷갈리게 된 게 많았고 그때 조금 꼬여버렸으면 전체 시험이 좀 꼬였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졌던 시험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극복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문제 푸는 거 좀 연습하시면은 점수를 조금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뭐 오늘 시험장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김중 강사님 같은 경우도 제 논증 강의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계속 점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논증은 하면은 사실 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빠릿빠릿한 나이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논증 공부하시고 수어 위주로 판단하는 거 공부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일 건데요. 만약에 강의가 좀 나쁘지 않으셨다면 같이 공부해 보시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 하시는 리트 점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습하는 방법과 학습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